구스타브 플로베르 천재들. 구스타브 플로베르는 19세기 초여 프랑스 왕국 루앙에서 태어났다. 소부르주아지 캐톨릭 가문에서 태어난 플로베르는 루앙 시립병원의 외과 과장이던 아버지 아실 클레오파 플로베르, 그리고 복레베 그의 의사의 딸이었던 어머니 안휘스틴 캐롤린 플레리오 사이의 둘째로 태어났다. 플로베르는 3살의 글자와 작문을 익힌 천재였고 9살에는 희곡을 썼고 10살이 되어서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는데 그 천부적 작가였다. 어느 때는 이웃 할아버지가 읽어주는 돈키호테 소설이 너무 좋아 아예 그 어린이용 소설책을 통째로 암기해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플로베르는 10살 무렵부터 왕립 콜레지 기술학교에 다녔고 이어 1832년부터 리세드 루앙의 기술학교에 다녔지만 교과목보다는 천성적으로 맞는 낭만주의 공부와 소설, 희곡 등 문학 작품을 시작하며 그에 대해 애착을 갖는다. 플로베르는 학창시절 문학 지망생 에르네스트 슈벌리에를 만나 1834년 그와 함께 예술과 지인만한 육필 간행물을 만들었고 이 간행물은 플로베르의 전문집이다. 1839년 플로베르는 교육을 위반으로 퇴학당하고 독학으로 1840년 바칼로레아 응시에 합격한다. 플로베르의 부모는 시험에 합격한 아들에게 피레네 산맥과 코르시카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선뜻 지원해준다. 훗날 출간되는 플로베르의 젊은 시절을 다룬 저서 피레네와 코르시카 여행과 어느 광인의 회고록에 이때의 여행가 다소 기재된다. 파리 대학에 입학한 뒤 플로베르는 어느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숙질인 간질박장이 도전 몸부림을 친 뒤 대인 공포증에 침잠되는데 이를 귀하로 대개 고독할수록 상상력이 배가 되는 문학의 운명처럼 빠져든다. 질병으로 군대 면제를 받은 플로베르는 부모의 소원인 법조인이 되기 위해 1841년부터 파리 대학에서 법학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나 소설 감명교육 초월을 시작하던 1843년에 신경병 발작 증세가 나타나 법학을 그만두고 혁명 같은 무릎에만 몰입하는데 이제 아버지와 여동생도 사망해 플로베르는 우울증과 절망감에 휩싸이고만 한동안 자신만의 동굴에서 생기를 잃어가던 플로베르는 새로운 심적 탈출구를 찾기 위해 조각가 제임스 프레디에와 작가 막심 디캉 시인이자 극작가이고 소설가인 빅토르 위고 등 평소 동질적 페이소스를 공감하던 예술가들을 찾아 나서 교류를 시작한다. 이 무렵 플로베르는 문학이라는 갓난의 길을 자초해 불안과 갈등으로 방황하는 가운데 친구들과 여행도 하고 꿈꾸던 연애도 경험한다. 특히 뮤즈로 불리던 여류 시인 루이즈 꼴레와의 에로티시즘도 경험하는데 플로베르가 루이즈 꼴레에게 보낸 레오레트는 당시에 플로베르가 쓰고 있던 소설 줄루아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1844년 6월 플로베르는 평생 자연 속에서 글만 쓰기로 작정한 뒤 향리 루앙 군교의 크루아세의
별장에 들어가 직거하며 작품에만 매달린다. 그런 가운데 플로베르는 세상 구경도 할 겸 긴장도 풀 겸 자신이 좋아하던 마담 드 루안의 살롱 등 당시 제2 재정기 파리의 인류 사항론에 종종 드나들었다. 그곳에서 그는 이미 서한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 조르지 쌍도와도 만나게 된다. 이후 스페인, 베이루트, 예루살렘, 이집트 등지를 여행한 뒤 그간 형이상학적, 낭만적, 로망, 일변도의 그래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 리얼리티 장문의 심혈을 기울인다. 플로베르의 대표작 보바리 부인은 당시 신문에 계속 필된 노르망디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소설로 의사인 에젠 들라마르의 아내인 델핀 들라마르의 불륜행각과 파산, 자살 사건이 주 플롯이다. 마담 보바리는 문학의 수도사 플로베르가 자청해 고도의 수도원에 틀어박혀 1821년 9월부터 1856년 5월까지 56개월 동안 고향의 집필 끝에 완성한 소설이다. 구스타프 플로베르의 소설 보바리 부인은 당시 유행하던 프랑스의 낭만주의 소설의 계보를 사실주의로 탈바꿈시킨 작품으로 평가되는 고전이다. 작가가 두 인물의 변화무쌍한 생각을 눈동자에 담아내는 묘사 등 플로베르의 독자적 미묘한 묘사력을 발굴이다. 당시 기준으로 노골적인 성의 묘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적 행위인데 특히 마차에서의 정사 장면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과 야수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인간 본연의 정체성을 해부한 장면. 쇼킹 그 자체였다. 이 소설에서 플로베르는 인간과 시공의 심리, 리얼리즘을 작품에 내재시켜 사실주의 소설의 지향과 밀도를 촘촘히 직조한다. 그런 작가의 독자적 해안으로 쓴 보바리 부인은 이후 사실주의 소설의 전형적 걸작으로 꼽힌다. 1856년에는 소설 보바리 부인이 라르비 드 파리지에 연재되었고 이어 1857년에는 서점에 납품되나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법의 심판에 오르는 등 악재도 뒤따른다. 플로베르는 5년여를 작업한 끝에 1969년 감정교육을 탈고했으나 평도 매상도 좋지 않아 실망한다. 부르는 이어져 그의 절친 부예와 소설가 생 플로베르는 생 드베브도 타계했고 1870년에는 질 콩쿠리를 1872년에는 어머니 그리고 1876년에는 조르주 쌍들을 연달아이라 그 충격으로 신경병이 재발한다. 1870년 겨울에 프로이센군이 프랑스를 점령하여 플로베르의 크루아시 별장을 압류하자 플로베르는 루앙에 있는 조카딸 캐롤린의 집으로 어머니와 함께 피신한다. 그러나 플로베르의 어머니는 1872년에 사망한다. 이후 플로베르는 조카의 파산에 재정적으로 관계되어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자신의 농지도 팔게 되며 건강은 극도로 쇠약해진다. 1874년에는 희곡집 후보를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미했다.
보발이 부인 의사가 되어서 해양생을 이긴 반열에 오른 샤를 보발이는 모친 좋은 대로 돈 많은 미망인과 결혼하나 성격과 나이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 병약한 육신 등 이질적인 면이 너무 커서 이내 환멸에 빠져 이별을 갈망한다. 그러던 중 자신의 환자 루월 로인의 딸 엠마의 발랄한 외모에 걸린 그는 아내가 죽자 곧 그녀와 결혼한다. 엠마는 북프랑스 루앙 부근의 부유한 농가의 외동딸이며 미모와 열정을 지닌 꿈 많은 여성이다. 엠마는 낭만적인 연애의 환상을 품고 있는 신데렐라였기에 결혼 생활도 그렇게 하리라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연애 때와는 달리 샤를의 둔감하고 고지식한 언행은 신혼생활을 망치기 일쑤였고 군대 규율 같은 정해진 일과에 질려 엠마는 하루하루 억지로 결혼 생활을 잊고 있었다. 어느 날 엠마는 고타분한 일상에서 벗어나 한 저명한 부장의 무도에 다녀온 뒤 낭만과 우아함이 넘치는 사경회를 흠모하게 된다. 이후에 엠마는 차츰 무도회나 사경회에 드나들며 영유 이완을 구하지만 횟수가 늘어나자 결국 그 유학의 수렁에 빠져든다. 그 환락의 시공 이외의 모든 것을 비호감을 여기게 된 엠마는 이제 시골 의사의 아내가 아니라 소설 속 사랑의 주인공이 된 것만 자신만의 환상에 깊숙이 빠져든다. 남편인 의사 샤를 보바리오의 보수적 전통적 사고방식에 엠마는 날이 갈수록 거부와 한멸을 느끼며 탈출을 꿈꾼다. 그런 그녀의 흔들리는 심리를 그녀의 영역을 눈여겨 살피고 있던 바람둥이 로돌프는 잽싸게 눈치채고 그녀에게 접근한다. 그리고 그간의 상습적으로 써먹던 감언 이설로 엠마를 꼬드겨 인해 그녀의 영역을 마음껏 유린한다. 그런데 로돌프의 침대에 종노화된 엠마가 이제 집요하게 그에게 매달리자 이미 엠마의 단맛을 실컷 유린한 뒤끝이라 그녀를 태물로 취급하던 로돌프는 귀찮은 듯 되레 그녀를 멀리하며 절연한다. 절망도 잠시 엠마는 이내 지난날 잠시 썸을 타던 파리 유학파인 젊은 서기 레옹을 유혹해 미래를 거듭한다. 결국 엠마는 남편 이애의 외간 남자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사내들을 위해 남편 몰래 엄청만큼 돈을 낭비하고 몸치장을 위해 과속이 열중하는 등 종래에 많은 빚을 지게 되어 법원으로부터 재산합류 통보를 받는다. 이 냉혹한 현실을 자초한 지난날의 망동의 업보들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고 엠마는 비소를 마시고 음독처설한다. 엠마의 죽음 이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 샤를은 엠마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연민의 정이 사무쳐 혼이 빠진 채 우왕좌왕하다 끝내 합병을 이룬다. 샤를과 엠마의 딸 베르트는 부모 없는 고아를 천대받으며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성장하자 방직공장 여공으로 들어가 불우한 삶을 잇는다. 한 유부녀가 건전한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들과 불륜을 저지른 끝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다. 이런 내용의 소설은 잡지 드비드 파리에 연재할 때부터 독자들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며 항의가 비판적고 문제되는 내용은 삭제할 것을 잡지사에게 강력 요구했다. 결국 소설을 마담 보바리는 출간이 되자마자 예설 시비에 휘말리는데 소설 속 유부녀의 일탈이 종교와 미풍양성을 해친다는 사유로 플로베르는 제2 재정당국으로부터 기소되어 재판에 예고되었으나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 비슷한 시기에 자신의 시집 악의 꽃이 풍기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들레는
하필 마담 보바리를 기소하는 검사가 자신의 악의 꽃도 기소해 담당 검사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보들레르는 마담 보바리 사건에서 패배한 검사가 자신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악의 꽃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재판에서 사사건건 물건으로 지는 불운에 봉착하는데 그 바람에 재판에서 패배, 보들레르는 법적 조치를 당한다. 한편 마담 보바리를 외설 시비로 기소한 검사가 나중에 마담 보바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외설스러운 글을 써서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음란 폐설 금손씨를 자랑하다가 적발되어 큰 곤욕을 치렀다는 에피소드도 회자된다. 플로베르의 명상과 불을 안겨준 소설 보바리 부인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꿈많은 부르주아 여성의 인생과 결혼 그리고 권태호 활동과 환멸과 절망에 대한 이야기로 파멸 소설의 전형이다. 플로베르는 이전의 서정성 위주 작품들과는 달리 엄정한 객관성을 바탕한 사실주의 소설 마담 보바리를 완성한 그는 독자적으로 현대적 문체와 구조, 주제 등의 질량과 밀도를 이 작품을 통해 선보이면서 근대성에서 탈피한 현대소설의 문학적 가능성을 증거한다. 등장인물 엠마 보바리 매혹의 갈색 눈의 미녀로 분홍 롤의 딸이다. 다재다능한 교양인이지만 일상이 고루하다면서 종종 파라다이스 공상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나날이 현실과의 괴리감을 커져만 간다. 새로운 생활을 접하면 처음에는 집중하다 금세 실증내는 것이 엠마의 천성이다. 어머니 사후 엠마는 수녀원에 들어가 교육을 받기 시작할 무렵 청순하고 티 없이 맑은 성녀 등의 성화들을 가슴에 간직한 채 부단히 성심을 키워 우수한 신학생이 된다. 그러나 다시 평범한 일상이 지속되자 본래의 감성적 천상이 되살아나 교칙입의 행위를 꾀하다 퇴학당한다. 교회를 좋아한 것은 성당의 장식화들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며 감상적 가사에 끌려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고 감정의 마력 때문에 문학을 사랑했다. 본문 중에서 수녀원에서 나와 집안일을 돌보던 중 멀끔하게 생긴 아버지 주치의 샤를과 조우하게 된다. 한동안 샤를과 미래 끝에 샤를의 부인이 죽자 그와 결혼한다. 신혼 초 깨가 쏟아지는 가운데 아기자기한 살림 재미에 빠져 행복했지만 그 샤를의 몸이 건조하고 도식적인 천성이 드러나 무료한 일상이 이어지자 엠마는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우울해진다. 지난날 샤를과 연애 중이었을 때 엠마는 자신이 사랑에 빠져 있다고 여겼었다. 그런데 사랑한다면 행복도 따라야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지만 사랑은 실종되었고 결국 자신의 예단이 틀렸음을 깨닫는다. 그런 가운데 책에서 더없이 아름답게 그려지는 도취, 열정, 희열, 몰입 같은 말들이 실제로 상용되는 세상에 들고 싶었다. 비관과 우울이 아니라 열정과 희망의 세계로 가기 위해 엠마는 유명한 후작의 무도회에도 가고
피아노에도 열중한다. 한편 신앙인답게 집안일 대신 빈민 구제 봉사활동도 앞장서고 지출을 삼가고 검소하게 산다. 또 집을 화사한 하늘나라의 천국처럼 보며 천사가 된다거나 본당의 타의 모범이 되는 독실한 신자로 산다거나 등 능동적 수동적 다양한 삶의 변화를 시도한다. 이후 하숙생인 젊은 법학도 레온과 썰을 타며 정숙한 부인인 양 배우 역할도 해낸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해도 곤태와 우울이라는 마귀는 떨어지지 않았다. 레온과의 싸움이 그나마 큰 이연이었지만 레온이 학업을 위해 파리로 떠나버리자 우울증은 한층 심해진다. 그러던 중 샤를에게 하인을 진찰시키러 내원한 위남자 로돌프를 만난다. 로돌프는 여성 편력의 직업인 바람둥이로 금세 엠마를 꼬드겨 부르면서 빚어내는 성령의 짜릿함을 그녀에게 선사한다. 엠마는 언제든 클라이막스를 선물하는 로돌프에게 줄 감사의 귀중품들과 자신의 고급 의류와 액세서리들을 사기 위해 유대인 상인 레일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한다. 바람난 엠마의 심리를 간파한 레일에는 엠마에게 다양한 고급 사치품을 보여주며 거래를 유도한다. 엠마는 열애의 덫에 걸려 현실 감각을 잃은 채 쇼핑 중독에 빠져 큰 빚을 지게 된다. 결국 엠마는 채무 압박에 처해지자 연인이자 백수인 로돌프에게 함께 도망갈 것을 제안하지만 로돌프는 같이 도망가기로 한 전날 밤 변명의 편지를 남기고 사라져 엠마는 절망에 빠진다. 그 와중에 과거의 싸움남 레옹이 귀향하지만 레옹은 과거의 순진한 청년이 아니라 약삭빠른 파리장이 되어 있었다. 아무튼 레옹과 두 번째로 연락의 불륜이 이어지고 엠마는 황셀 소설 속의 뇌세스러운 여주인공인 양 능동적으로 쾌락을 받고 또 주지만 시간이 지나자 짜릿함은 반감되고 대래 빚만 늘어간다. 이 무렵 레레가 채권을 앞세워 법적 조치를 취하자 엠마의 집에 압류가 들어오는 등 집안은 풍비박산이 난다. 급한 마음에 엠마는 레온과 로돌프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침대에서의 훌륭한 신사가 아니라 야수처럼 교성을 지르며 냉정하게 돌아섰다. 급기야 사채업자 기요맨까지 찾아갔지만 터무니없는 고리를 요구해 포기한 뒤 그날 밤 약국에서 비소를 훔쳐 음독 자살한다. 박애주의적 관점에서 엠마에게는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엠마 보발이라는 캐릭터는 세계 문학사에서 전설적 불륜녀로 회자된다. 마담 보바리는 발자크의 소설 30살 여인에서 영감을 구한 사실주의 소설 계보의 작품이다. 플로베르는 세세한 관찰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를 엠마 보발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재현시킨다. 작가는 삶의 곤태와 한멸,
뜨거운 욕망, 미지에 대한 갈망, 천부적 서정성과 낭만적 기질 등의 요소를 배합해 한 인물을 창조한 뒤 그 인물의 심리를 정교한 치밀성으로 묘사해 발자크의 여인을 독자적 캐릭터로 완성해 재탄생시킨다. 철학자 지일드 코티에는 플로베르의 소설 보바리 부인에서 모티브를 얻어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과대 망상에 빠지다 못해 현실과 혼동하는 상태를 보바리즘으로 지정해 뒷날 의학, 예술, 인문, 사회, 철학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게 된다. 샤를 보바리, 엠마의 남편, 가부장적이고 무능한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 탓에 아들에게 집착하는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다. 성장에 종종 일탈 행위도 있었지만 천성이 얌전해 곧 본연의 자아를 견지한다. 성장 후 소망하는 의사가 되어 작업만해서 개업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돈 많은 과부와 결혼했으나 그녀는 심한 질투에 성마른 인격이라 샤를의 결혼 생활은 허무하고 방목했다. 또 그녀는 재정적으로도 속빈 강경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뜬소문에 놀아나는 격이 되고 말았다. 샤를은 그런 아내가 폐병으로 죽자 미래의 여원인 엠마와 재혼한다. 샤를 자신도 지난 결혼 생활의 무료함 때문에 엠마와 미래를 가진 것이었지만 결혼한 뒤 정작 엠마에게는 샤를이 무료하고 재미없는 데다 아둔한 남자에게 실망하고 있었다. 샤를은 자신의 이상형이기도 한 엠마를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엠마에게는 기대치에 충족치 못한 남편으로 여겨진 눈총만 받는 처지이다. 아내 엠마는 샤를을 남자 리스트에서 지우고 대신 에너지 넘치는 못 사내들과 불륜에 빠지게 되는데 사내들을 위해 또는 자신의 사치를 위해 엠마는 흥청망청 돈을 쓰다가 결국 고액의 빚을 지게 되고 차압이 들어오는 등 절망에 빠져 비수를 마시고 음독 자살한다. 엠마의 남편 샤르는 엄마에는 어린 자식을 정성껏 건사하지만 자신도 곧 병에 걸려 죽는다. 샤르는 천성이 어질고 고지식하다. 그러기에 샤르는 외향적이고 향락적인 엠마의 연이나 남편으로서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후처로 맞은 후 엠마를 한평생 진심으로 사랑하고 포용해준 의연한 인격자였다. 어느 날 샤르는 엠마와 불륜을 저지른 바람둥이 로돌프가 술자리에서 대놓고 엠마와 잤다 라고 남편은 자신에게 토로했는데도 불륜 상대를 원망도 질책도 못할 만큼 연약한 심성의 소유자였다. 곧 샤르라는 인물은 분노와 동정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극단적 야한 가성을 지닌 캐릭터이다. 오메 보바리 부부의 옆집에 사는 약사로
성실한 반면 수다스럽고 경솔하다. 마물 박사처럼 박식하고 문학적인 척하면서 남의 일을 참견하기 좋아하는 속물이다. 터무니없이 볼테르와 드니 디드로의 후손으로 자처하면서 교우 신부와 사사건건 논쟁을 벌인다. 엠마가 비현실 세계에서 허상을 쫓다 파멸하는 인물이라면 오메는 현실 세계에서 허영을 쫓아 이익을 추구하여 성공하는 인물이다. 내내 극성스럽고 지겨운 모습을 보이는 오메는 엠마의 그 유명한 의사 왕기는 오자 의사에게 잘 보이려고 과잉 접대열을 올리는 등 이기적 혐오스러운 논행은 역겹기만 하다.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오메가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아 받은 것으로 문장은 막을 내리는데 사실 그는 별로 의미 없이 여기저기 등장하는 스노비스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오메라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자만감에 젖은 이기적이고 천박한 소시민의 대명사로 사용된다. 스노비스트 부르주아의 대명사로 일컫는 무이시 오메는 차츰 프랑스 문학사의 주요 캐릭터가 되어 보바리 못지않게 시각각 거론된다. 로돌프 엠마의 연인이자 백수인 로돌프는 자신도 일부 책임이 있는 엠마의 채무 관계에 대해 발뺌하면서 모른 척한다. 순진한 엠마는 같이 도망갈 것을 그에게 제안하자 로돌프는 그러자고 엠마를 안심시킨 뒤 막상 같이 도망가기로 한 날 약속을 어기고 사라진다. 곧 로돌프는 사랑도 약속도 신호도 간단히 저버리는 천박한 품성의 바람둥이의 전형에 불과했다. 레옹 엠마는 한때 젊은 석인 썸남 레옹과 사귄다. 그러나 레옹은 파리 유학을 떠나 엠마를 못한 연정을 홀로 사귀고 있었다. 얼마 뒤 썸남 레옹이 기왕하지만 레옹은 과거의 순진한 청년이 아니라 약삭 발장이 되어 있었다. 아무튼 레옹과 두 번째 훈련이 벌어지고 엠마는 소설 속의 뇌세스런 여주인공인 레옹의 영역을 씌워잡으며 능동적으로 쾌락에 빠져든다. 작품성 1857년은 프랑스 문학사의 중요한 해이다. 소설집 마담 보바리와 시집 하거의 고트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게 될 작품들이 발표된 것 동시에 재판이 넘겨졌다. 4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쳐 완성한 자신의 작품이 반사회적 예술적이라는 혐의로 재판이 작가 플로베르는 고답적 일차원 세상에 크게 실망해 절필한다. 플로베르의 대표작 마담 보바리는 돌스토이, 안나 카레니나와
스탕달의 적과의 등과 함께 당대 불륜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이요. 프랑스 문학사에서 현대소설의 출범을 알리는 시대적 역작이다. 플로베르는 시집 악의 꽃을 쓰는 상징주의 거장 보들레르와 함께 19세기 문학을 현대적 감각의 체계로 전환점 역할을 한다. 플로베르는 당대에는 도덕적 이유로 비난도 받았고 문학의 시공을 넓혔던 찬사도 받는 등 야한가적 평가를 받았지만 뒷날 문학의 현대성을 견인해 다원주의적 문학을 꾀한 사실주의 작가로 평가된다. 플로베르는 스탕달의 심리소설과 에밀 졸라와 모파상의 자연주의상에 위치한 사실주의자였다. 자유로운 공간과 자연의 감정을 중시하는 낭만주의 정말을 구하면서 생동하는 기운이 내재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사실주의 문학의 길을 열었다. 플로베르의 소설 감정교육은 젊은 법학도 프레데릭 모로가 사랑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4명의 여성들을 만나면서 인간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서서히 몰락하는 과정을 묘사한 내용으로 1848년 혁명 전후의 프랑스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그려진다. 15살 되는 휴가 때 플로베르는 드루벨에서 만난 젊고 아름다운 엘리자 슬레징거 부인을 만나 그녀에게 격정적 애정을 쏟아붓는다. 소설 감정 교육의 주인공 마리 아르누 부인은 슬레징거 부인이 모티브이다. 1864년 봄 감정 교육을 집필한 뒤 플로베르는 이 소설은 파리에서 벌어지는 현대적인 사랑과 삶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같은 세대 사람들의 도덕적, 역사적, 도덕적 역사, 감정적인 역사를 표현하는 시대사적 기록이라고 밝혔다. 소설의 테마인 사랑을 당장의 역사와 유기적 상태로 묘사하기 위해 플로베르는 1840년대의 정치적 견해들과 1848년 혁명으로 분출된 돌발 사태들까지도 심혈을 기울여 탐구했다. 플로베르의 작품은 오노레 드 발자크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는데 소설 감정교육은 발자크의 골짜기 백합에서 마담 보바리는 발자크의 30세 여인에서 모티브를 구하고 독자적으로 패러디했었다. 그러기에 이 소설들은 원작의 또 다른 판본이라 할 만큼 유사하다. 1869년 감정교육이 출간되자 에밀 졸라는 내가 읽어본 유일무이의 진정한 역사소설이라고 호평했고 시인 테오도르 방비는 인생 그 자체이다라고 평가했다. 플로베르는 의사인 아버지와 형의 과학 정신을 이어받아 사물의 정확한 모습과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돌이나 나무까지 하나를 묘사하는데도 그 본 모습을 빈틈없이 그려낼 단 하나의 낱말을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사실주의 신봉적이다. 소설의 주요 장면으로 나오는 엠마의 결혼식이나 농업 박람회와 같은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 결혼식 참석과 박람회 순례 같은 실행도 서슴지 않았다. 자신이 관찰한 것을 토대로 작중에서 현실화시키고 예술적 문체로 승화시키는 데 공을 들였다. 겸해 자신이 타고난 낭만성과 상상력을 더해 작품의 원색적 서정성도 더한다. 작가의 개입을 일체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등장인물의 심리와 사회현상, 세계관 등의 현실의 실체를 묘사하는 문체는 독자들이 연극 영화를 관전하는 듯한 생생함을 느끼게 해준다. 한편 신문 연재소설 같은 긴장감과
극적인 장면이 연달아 구성되는 급박한 작품을 혐오하던 플로베르는 대상의 밀도를 찬찬히 객관화시키는 느림의 소설 미학을 작품 곳곳에서 드러낸다. 종종 작품에 등장하는 플로베르의 빈정거림과 비관적인 대인간 사회의 시선은 역설적으로 스스로 완전한 도덕주의자로 재탕상되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의 사회와 인간의 사실적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이성과 열성의 집요한 탐색이 그 나름의 인간과 시공의 통찰력이 갖추게 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혼신을 다해 글을 쓰는 플로베르의 작품 유려한 배경이 곳곳에 나타나는 유미주의 성향도 강하게 나타난다. 플로베르는 몇 시간에 걸쳐 자기가 쓴 글을 큰 소리로 읽는 겔루아라는 자체 실험을 통해 총체적 작품 등을 느끼고 제고하는 등 독자적 시험대도 마련한다. 플로베르는 자신의 문학적 그룹 발작을 지나치게 답습한 끝에 골짜기의 백합에서 떨어져라. 골짜기의 백합을 경계하라. 라고 노트에 적은 뒤 스스로에게 명령하듯 혼잣말로 되풀이해 중얼거렸다. 비평가 생트베버는 플로베르의 소설을 과학적, 심리적, 예리한 인간 분석의 성적 작품으로 평가해요. 비평가 트에는 말작들이 가장 뛰어난 묘사력을 갖춘 소설가로 평가한다. 말년에 플로베르는 세례 때 대부 역할을 맡았던 모파상이 성공 가도를 달리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그의 작품들을 마치 자신의 작품이냐 어루만지며 읽고 또 읽었다. 1880년 5월 8일 59살의 초록에 접어든 플로베르는 돌연 뇌출혈로 당해한다. 1862년 플로베르는 소설 한람보를 쓰기 위해 티니지를 여행한 뒤 미셀 레비 서점에서 출판해 대성공을 거둔다. 만년에 나온 소설 성 앙투안의 유혹 등은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세 가지 이야기 등은 호평을 받았다. 부바르와 페키세는 미완성작으로 사후에 출판되었고 9권으로 펴낸 서간집은 비평가들에 의해 당대 최고의 걸작으로 호평받는다. 대표작으로 보바리 부인, 살람보, 감정교육 등이 있다. 이어 1874년 성 앙투안의 유혹 제3판을 완성해 출간하고 단편 모음집 3가지 이야기도 펴낸다. 그 밖에 희곡집, 후보 등 다수의 작품을 펴냈다. 아무 곳에도 떠받쳐지지 않은 채 공유되어 있는 지구처럼 가능하다면 주제랄 것이 없는, 아니 적어도 주제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책을 쓰고 싶다.
표현이 생각한 바에 가까워질수록 언어가 사고와 만나 증발할수록 작품은 한결 아름다워진다. 구상과 표현의 일치라는 완전함에 다다르려면 절두절미한 준비와 치밀한 계산을 해야 한다. 플로베르. 여자는 금지의 연속이다. 무기력하게 환경에 순응해야 하는 여자는 약한 육체와 더불어 법의 속박에도 맞서 싸워야 한다. 여자의 의지는 끈으로 고정된 모자에 달린 베일처럼 바람 따라 사방으로 흩날린다. 늘 갖가지 욕망에 이끌리지만 관습에 제약당하고 만다. 사랑을 쓰러뜨리는 온갖 돌풍 중에서 돈의 유력은 더없이 무자비하고 파괴적인 것으로 사랑의 뿌리까지 송두리째 뽑아버린다. 본문 중에서 구스타프 플로베르 천재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